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분들께 꼭 확인하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과거 직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만 못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으면 본인도 함께 탈락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해서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평생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연금 종류 하나 때문에 본인이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함정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착각입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서둘러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넘기신 분들, 예금을 자녀 통장으로 옮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미리 재산을 정리한 거죠. 그런데 막상 신청했더니 탈락 통보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2011년 7월 이후에 처분한 재산은 전액 소진될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계속 잡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했어도 팔았어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배우자 직장 때문에 또는 과거에 처분한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에서 터지는 손해부터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장,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연금 종류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연금을 직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우자만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으면 본인도 함께 탈락됩니다. 본인은 평생 공무원이 아니었고 일반 회사를 다녔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해서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탈락됩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교사였고 사학연금을 받고 있다면 남편이 평생 자영업자였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직영연금 수급자면 본인도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직장이 뭐였는지는 본인 기초연금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 종류 하나가 본인의 기초연금 자격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동차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갖고 계신다면 이 6천만 원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6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매달 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히는 겁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인데 차 한 대 때문에 월 소득이 500만 원으로 계산되면 당연히 탈락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인 차량이 고급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배기량 기준으로 생각하십니다.
2500cc 차량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차량가액만 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배기량이 얼마든 상관없이 고급 자동차입니다. 차량가액만 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거에 처분한 재산입니다. 65세 되기 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증여하거나 예금을 자녀 통장으로 옮기거나 토지를 미리 팔아버리는 겁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처분한 재산도 기초연금 심사할 때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처분한 재산은 전액 소진될 때까지 계속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아파트 한 채를 3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서 지금까지 1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남은 2억 원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 예금 5천만 원을 자녀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이제 자녀 돈이지 본인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본인이 처분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전액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증여하든 팔든 없애든 상관없습니다. 2011년 7월 이후에 처분한 재산은 소진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계속 재산으로 남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자동차 공동 소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십니다. 본인 지분이 50%이면 차량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4,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아들과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본인 지분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4,500만 원 전액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지분 10%인 450만 원이 아니라 전액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4,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75만 원입니다. 지분이 10%밖에 안 되는데도 월 소득 375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과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했는데 본인 지분이 10%였습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의 10%만 재산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더니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액이 반영된 겁니다. 이 네 가지 함정이 가장 큰 손해를 만듭니다. 배우자 연금 종류, 고급 자동차, 과거 재산 처분, 자동차 공동 소유. 이 중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함정들을 피했다고 해도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장, 기준 숫자 한방 정리. 이제 기초연금 판정에 쓰이는 기준 숫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뺍니다.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이 남습니다. 이 84만 원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84만 원의 30%는 약 25만 원입니다. 84만 원에서 25만 원을 또 빼면 59만 원이 남습니다. 결국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실제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59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59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는 걸까요? 일을 해서 버는 돈이니까 장려하는 겁니다.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을 많이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있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인데 본인 소득이 200만 원이면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계산해보면 실제 소득은 59만 원입니다. 247만 원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는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줍니다. 2천만 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쳐줍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을 빼주면 1천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만약 예금이 1,8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보다 적으니까 전액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이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공제를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금이 2,500만 원 있으니까 재산이 많아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500만 원도 그대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심사는 소득 인정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환산하는 비율이 연 4%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4%를 곱하고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재산이 1억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4%를 곱하면 400만 원입니다. 이게 1년치 소득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3만 원입니다. 결국 재산 1억 원이 월 소득 33만 원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많은 것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 그리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주고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3억 원이고 예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전체 재산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먼저 예금 3천만 원에서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뺍니다. 1천만 원이 남습니다. 아파트 3억 원과 남은 예금 1천만 원을 더하면 3억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3억 1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7,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1억 7,500만 원에 연 4%를 곱합니다. 70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58만 원입니다. 결국 아파트 3억 원과 예금 3천만 원이 있어도 재산으로 계산되는 월 소득은 58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번째 숫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52만 4,55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적게 받고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액되는지는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52만 4,550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보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감액이 없거나 적습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감액폭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부부 감액 각각 20%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단독 가구 2명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기준 연금액이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 각각 34만 9,700원씩 받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69만 9,400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면서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34만 9,700원의 20%는 약 7만 원입니다. 34만 9,700원에서 7만 원을 빼면 약 28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28만 원씩 받으니까 두 사람 합쳐서 56만 원입니다. 따로 살 때 69만 9,400원 받는 것보다 약 14만 원 적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하는 걸까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는 겁니다.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 1인당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감액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최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각각 20%씩 감액되어서 단독 가구 2명분의 80%만 받게 됩니다. 이 5가지 숫자가 기초연금 판정의 핵심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 재산소득 환산율 4%,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52만 4,550원, 부부감액 20%. 이 숫자들을 알고 계셔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을 알아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거나 잘못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착각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기초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아예 안 하시거나 잘못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어요? 집이 있으면 재산이 많은 거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의 가격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입니다. 아까 2장에서 말씀드렸던 계산 방식을 기억하시나요? 아파트 시세 3억 원에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아파트 3억 원이 있어도 실제로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약 52만 원 정도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247만 원인데 집 때문에 잡히는 소득이 52만 원이면 충분히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집값이 너무 높으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더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 있는데 뭐하러 신청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 착각은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65세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넘기고 예금도 자녀 통장으로 옮기고 재산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이 없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처분한 재산은 소진될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아파트를 2억 원에 팔았습니다. 또는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이건 처분한 재산으로 기록됩니다. 그 뒤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매달 얼마씩 썼는지, 의료비로 얼마 썼는지 그런 걸 다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 금액은
여전히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했는데 그 뒤로 5년 동안 생활비로 5천만 원을 썼다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은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녀에게 줬어도 소진 증명을 못하면 본인 재산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증여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증여 때문에 기타 증여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 받으려고 증여한다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증여해도 처분 재산으로 계속 잡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예전 기준을 아직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2500cc 차량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만 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배기량이 2000cc여도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이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반대로 배기량이 3,500cc여도 차량가액이 3천만 원이면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봅니다. 본인이 차를 얼마에 샀는지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2천만 원에 샀는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4,200만 원이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싸게 샀어도 기준가액이 4천만 원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배기량이 작아도 차량가액이 높으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차량가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은 자녀명의 집에 무료로 살면 재산에 안 잡힌다는 생각입니다. 본인 집이 아니라 자녀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들 명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거나 딸이 사준 집에서 살고 계신 겁니다. 본인 명의 집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 소유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 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 소득이 뭐냐면 전세나 월세를 안 내고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 집에 살았다면 전세금을 내거나 월세를 냈을 텐데 그걸 안 내니까 그만큼 이득을 본 거라고 계산합니다. 특히 자녀명의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무료임차 소득이 크게 잡힙니다. 시세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 소득이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데도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산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무료임차 소득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녀 집에 산다고 해서 재산 심사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착각은 차량을 공동 소유하면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잡힌다는 생각입니다. 아들과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 지분이 30%면 차량가액의 30%만 재산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공동 소유하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반영됩니다. 차량가액이 5천만 원인 자동차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분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5천만 원 전액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지분 10%인 500만 원이 아닙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5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417만 원입니다. 지분이 10%인데도 월 소득 417만 원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선정 기준액이 247만 원인데 차 하나 때문에 소득이 417만 원으로 잡히면 당연히 탈락합니다. 지분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공동 소유하면 전액 반영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공동 명의로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분이 적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5가지 착각이 가장 흔합니다. 집 있으면 못 받는다. 증여하면 받을 수 있다. 배기량만 보면 된다. 자녀 집에 살면 괜찮다. 공동 소유하면 지분만 잡힌다. 이 착각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 실수형 사례.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변동사항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달 34만 9,700원씩 받으시면서 생활비로 쓰고 계셨습니다. 최 씨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먼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신 겁니다. 할머니가 상속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서 할머니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셨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한꺼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냥 두기로 하신 겁니다. 목돈이 생겼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잊어버리셨습니다. 처음 기초연금 신청할 때 변동사항 있으면 신고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까먹으신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매달 34만 9,700원씩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예금 3천만 원도 그대로 은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되던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돌려달라는 환수 통지서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기는지, 왜 받았던 돈을 돌려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금 3천만 원이 생긴 게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금융재산이 증가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이 얼마나 짧은 기간입니까? 고작 한 달입니다. 예금이 생기거나 재산을 팔거나 차를 사거나 소득이 생기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면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신고를 안 했습니다. 30일은커녕 180일 동안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돌려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걸까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달 자격을 심사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소득인정액도 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변하면 기초연금 자격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금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금융재산 공제가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1천만 원에 연 4%를 곱합니다. 4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만 3천 원입니다.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면 3만 3천 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3만 3천 원이면 크지 않은 금액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원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였다는 겁니다. 245만 원 정도였습니다.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니까 거의 아슬아슬했던 겁니다. 여기에 3만 3천 원이 더해지면 248만 3천 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할머니가 30일 안에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고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중지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받은 기초연금은 정당하게 받은 거니까 돌려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6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받은 기초연금은 자격이 없는데도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돌려내야 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34만 9,700원씩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34만 9,700원 곱하기 6개월은 209만 8,200원입니다. 약 21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210만 원을 돌려내야 했습니다. 예금 3천만 원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는데 환수금 210만 원을 내야 하니까 너무 억울하셨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니까요. 예금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써서 금융재산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낮추지 않는 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가 만약 신고를 제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금이 생긴 달에 신고를 했다면 그 달부터 기초연금이 중지되었을 겁니다. 환수금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예금을 생활비로 써서 줄어들면 다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해서 환수금까지 물게 된 겁니다.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거나 늘어나면 신고해야 합니다. 일을 새로 시작했거나 연금이 늘었거나 임대소득이 생겼거나 이자소득이 늘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재산이 생기거나 늘어나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이 생겼거나 부동산을 샀거나 자동차를 샀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줄어들어도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예금을 썼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자동차를 처분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재산이 줄어들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니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변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주소가 바뀌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면 기본 재산액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 가면 기본 재산액 공제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가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이 모든 변동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깜빡하고 30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늦게라도 신고하십시오. 늦게 신고해도 환수금은 줄어듭니다. 6개월 후에 신고하는 것보다 2개월 후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했을 때 환수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늦더라도 꼭 신고하십시오. 할머니는 결국 210만 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몇 달에 걸쳐서 나눠내는 겁니다. 예금 3천만 원에서 조금씩 빼서 환수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금을 생활비로 쓰면서 줄어들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재산이 줄어들면 소득인정액도 낮아지니까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환수당합니다. 받았던 돈을 돌려내야 합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산과 관련된 또 다른 실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잘못 관리해서 손해보는 경우입니다. 다음 장에서 차량 관련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장. 차량 공동 소유로 인한 실수 사례. 이번에는 차량과 관련된 또 다른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70대 초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도 조금 받고 계셨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살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새 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혼자 이름으로 차를 사기에는 대출 한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공동소유자로 등록했습니다.
아버지 지분은 10%만 넣었습니다. 90%는 아들 지분이고 10%만 아버지 지분인 겁니다. 차량가액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퇴근하는 데 쓰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다니는 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아들 차였습니다. 다만 등록상으로만 공동명의였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지분이 10%밖에 안 되니까 차량가액의 10%만 내 재산으로 잡히겠지. 4,500만 원의 10%면 450만 원이야. 450만 원 정도면 별 영향 없을 거야. 그런데 몇 달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기초연금이 중지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긴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했습니다. 차량 때문이라는 겁니다. 4,500만 원짜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항의했습니다. 나는 지분이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아들 거고 내 거는 10%뿐입니다. 그러니까 450만 원만 내 재산이지 4,500만 원 전체가 내 재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차량가액 전액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분이 10%든 50%든 90%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차량가액 전액이 본인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경우에는 지분이 10%밖에 안 되지만 차량가액 4,500만 원 전액이 할아버지 재산으로 잡힌 겁니다. 450만 원이 아니라 4,500만 원 전체가 잡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이니까 고급 자동차 기준인 4천만 원을 넘습니다.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겁니다.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면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4,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75만 원입니다. 지분이 10%인데도 월 소득이 375만 원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인데 차 하나 때문에 소득이 375만 원으로 잡히면 당연히 탈락합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본인은 그 차를 운전도 안 합니다. 사실상 아들 차입니다. 본인 지분도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500만 원 전액이 본인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끊긴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공동소유 차량은 누가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하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지분은 아버지 10%, 아들 9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주로 운전하고 아들은 가끔만 탑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버지 차나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반대로 지분은 반반인데 아들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분과 실제 사용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차량가액 전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지분이 얼마든 상관없이 전액 반영입니다. 이게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분이 10%인데 왜 100% 반영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공동명의로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차량 등록을 아들 단독명의로 했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가 부족해서 공동명의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합니다. 대출을 조금 덜 받고 차를 싸게 사거나 중고차를 사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하는 순간 할아버지는 고급 자동차 소유자가 된 겁니다. 지분이 10%밖에 안 되어도 말이죠. 차량가액 확인도 중요합니다. 4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4천만 원 미만이면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 가액을 봅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모델명과 연식을 입력하면 차량 기준 가액이 나옵니다. 만약 이 할아버지가 차를 사기 전에 차량 가액을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4,500만 원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차를 골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3,800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고급 자동차가 아니니까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차량 등록을 변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지분을 빼고 아들 단독 명의로 바꾼 겁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할아버지 지분 10%를 아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차량 소유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달부터 다시 기초연금이 나왔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자격이 회복된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몇 달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차량 등록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들 단독 명의로 했다면 이런 손해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차량을 공동 명의로 할 때는 기초연금 영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분이 아무리 적어도 전액 반영되니까요. 만약 자녀와 차를 공동으로 사려고 하신다면 차량가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4천만 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공동명의를 피하십시오. 이미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을 바꾸십시오. 자녀 단독명의로 바꾸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하나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실제로 신청하실 때 뭘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 신청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번째 장. 이제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거나 받고 계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시면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 항목은 거동이 불편하실 때 찾아뵙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옵니다. 집에서 신청 절차를 다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방문 날짜를 잡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미리 안내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돈을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서 대리 신청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항목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금융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일이 통장 사본을 떼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회합니다. 모든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조회에서 본인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이 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로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것도 작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재산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각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함께 가지 못하면 배우자 동의서는 집에서 미리 받아오셔야 합니다. 만약 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이 안 됩니다.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면 본인 금융정보가 다 노출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기초연금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입니다. 세 번째 체크 항목은 차량가액 확인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 차량가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차량기준가액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 모델명, 연식을 입력하면 차량기준가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 심사에 사용되는 차량가액입니다. 본인이 차를 얼마에 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중고차를 3천만 원에 샀어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는 게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량 번호나 모델명만 말씀하시면 직원이 확인해 드립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을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 본인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본인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둘째, 차량을 처분하는 겁니다. 팔아버리거나 폐차하는 겁니다. 차량이 없으면 당연히 영향이 없습니다. 셋째, 차량가액이 낮은 차로 바꾸는 겁니다. 4천만 원 미만인 차로 바꾸면 고급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차량가액 확인은 신청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차량 때문에 탈락하면 억울합니다. 미리 확인해서 대비하십시오. 네 번째 체크 항목은 재산 증여 처분 내역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처분한 재산은 소진될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계속 잡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부동산을 팔았거나 증여한 경우입니다. 아파트를 팔았거나 토지를 팔았거나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2번 예금을 자녀에게 준 경우입니다. 자녀 통장으로 돈을 옮겼거나 자녀 명의로 예금을 만들어준 경우입니다. 3번 차량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차를 팔았거나 자녀에게 줬거나 폐차한 경우입니다. 이런 처분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처분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썼으면 생활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로 썼으면 병원비 영수증을 모으셔야 합니다. 만약 증명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분한 재산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집을 팔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명을 못하면 2억 원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이후에 큰 돈을 처분하신 적이 있으면 그 내역과 지출 증빙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이런 걸 준비하십시오.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내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했으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고 안 한 증여도 조회되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체크 항목은 변동사항 신고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할까요? 먼저 소득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입니다. 일을 새로 시작했거나 연금이 늘었거나 임대소득이 생겼거나 이자소득이 늘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입니다. 예금이 생겼거나 부동산을 샀거나 차를 샀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예금을 썼거나 부동산을 팔았거나 차를 처분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재산이 줄어들면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가족관계가 변한 경우입니다.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사를 가면 기본 재산의 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전화로도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을 넘겨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늦게라도 신고하십시오. 아예 신고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환수금이 줄어듭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확인했을 때 환수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가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거동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준비, 차량가액 확인, 재산 처분 내역 정리, 변동사항 30일 내 신고. 이 항목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 실수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외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신청하거나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제도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 실행 단계 플러스 같이 봐야 할 제도 묶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함께 확인하시면 좋은 제도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들은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거나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들입니다. 첫 번째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국가에서 비용을 대부분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전체 비용의 일부입니다.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에서 2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15%면 30만 원입니다. 나머지 170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본인 부담도 더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왜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까요? 기초연금을 받으실 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이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비슷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이 같으니까 함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직접 어르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얼마나 거동이 불편한지, 치매가 있는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 확인한 결과로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중증이고 5등급이 가장 경증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가 있지만 거동은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그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고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에 가실 때 장기요양보험 등급도 함께 문의해 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기관이지만 연계해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를 거의 안 내도 됩니다. 일종 수급자는 입원비를 안 냅니다. 외래 진료비도 1,000원에서 2,000원만 냅니다. 이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의 일부만 냅니다. 일반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이 보통 30%입니다. 병원비 1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거의 안 내거나 조금만 냅니다. 병원 자주 가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88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것보다 적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88만 원입니다. 기초연금보다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의료급여를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으실 정도로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의료급여 기준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실 때 의료급여도 함께 문의해 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서 의료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집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06만 원 정도입니다. 의료급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월세 지원은 얼마나 받느냐?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면 한 달에 최대 33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나 광역시는 조금 적고 그 외 지역은 더 적습니다. 실제로 내는 월세가 지원 한도보다 적으면 내는 만큼만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5만 원인데 지원 한도가 33만 원이면 25만 원만 지원받습니다.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이 새거나 벽이 무너지거나 화장실이 고장났거나 이런 경우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경증은 최대 457만 원, 중증은 최대 849만 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월세를 내고 계시면 주거급여를 확인해 보십시오. 소득인정액이 106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가주택에 사시는데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하면 주거급여 수리 지원을 신청해 보십시오.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주거급여도 함께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제도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어려운 분들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가 되면 병원비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못 받지만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10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는 낮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보다는 높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소득 인정액이 110만 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느냐?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통신사에 가면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회사에 제출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차상위계층 확인서도 함께 신청해 보십시오. 소득 인정액을 어차피 계산하니까 그 결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제도를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이 제도들은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의료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차상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이 제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담당자가 안내해 줄 겁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도 한 번만 제출하면 여러 제도에 같이 쓰입니다.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받으면 본인도 못 받습니다. 둘째,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소진될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셋째, 전기차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차량 공동 소유하면 지분 관계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넷째, 소득재산 변동 시 30일 내 신고 안 하면 환수당합니다. 지금 안 하면 불리합니다. 매달 34만 9,700원, 1년이면 419만 6,400원을 못 받거나 토해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하실 행동 3가지입니다. 배우자 연금 종류 확인하십시오. 차량 소유하시면 차량가액 확인하십시오. 최근 소득재산 변동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다음에 다른 복지제도 알아보실 때는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배우자 영향 있는지, 과거 재산 처분 보는지, 변동사항 신고 의무 있는지. 이 3가지만 먼저 물어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으시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합니다.